인생의 승리는 결국 어떤 기회를 붙잡고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달렸다. 기회는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이나 하루에 한 번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기회는 매 순간 찾아온다. 기회는 끝이 없이 무한하다. 당신의 주변에 무한한 기회가 널려 있음을 잊지 마라. 어떤 기회가 당신을 위한 기회인지 찾아내라. 삶에서 승리하려면 오늘 그 기회를 붙잡아라.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롭 무어 부와 성공의 기회. 지은이 롭 무어, 옮기니 이수경, 발행 한국경제신문입니다. 기회를 붙잡아라. 모든 걸 잃기 전에. 롭 무어 부와 성공의 기회는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가 정말로 기회인지 알아보는 법부터 기회를 제대로 맞이할 준비를 하는 법, 기회를 확실히 붙잡아 부와 성공의 발판으로 만드는 법을 빠짐없이 담고 있습니다. 그는 기회는 하나의 대상이자 상황이다. 이를 어떻게 다룰지는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확실한 실행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생각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이 책은 그가 빚더미에서 시작해 커다란 부와 성공을 거머쥐기까지의 과정을 흥미롭게 풀어내는 동시에 그 안에서 터득한 성공 노하우를 전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배우고자 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앞서 같은 길을 걸은 사람이 얻은 교훈을 참고하는 것입니다. 롭 무어는 요즘 말로 흙수저였지만 순식간에 엄청난 부를 거머쥐었습니다. 자수성가의 아이콘, 수많은 사람의 멘토 역할을 하는 동기부여 전문가, 베스트셀러 작가, 영국에서 가장 큰 부동산 교육 회사를 포함해 8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가. 수직하는 말만 해도 한 페이지가 좋게 넘는 그가 몸으로 부딪혀가며 배운 생생한 인생 노하우는 당신의 인생을 극적으로 변하게 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보인다. 기회는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온다. 최근에 만난 기회가 무엇이었는지 떠올려 보자. 그것이 기회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가? 그것이 어째서 기회였는가? 기회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기회. 어떤 일을 행하거나 성취하기에 적절한 시기나 상황. 사람마다 기회를 다르게 정의할 수 있다. 유리하거나 적절한 때일 수도 있고 적절한 일련의 상황일 수도 있다. 객관적으로 적절한 때이거나 자기 자신에게 적절한 때일 수도 있다. 기회는 가능성을 붙잡는 순간이다. 행운을 만들어내는 순간이며 작은 가능성을 큰 가능성으로 실제적인 무언가로 만드는 순간이다. 기회는 상상을 현실로 변화시킨다. 선택지들을 만들어내는 힘, 선택으로 변화를 만들어내는 힘이 있다. 기회는 곧 새로운 시작이다. 그 어느 때라도 성공의 기회는 계속 찾아온다.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발견하는 것, 해법을 찾아 나서는 것, 남들이 놓친 것을 발견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 모두가 기회가 가져다주는 결과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기회를 결과는 불확실하지만 자원을 투입하고 리스크를 고려해 이용해 볼 만한 일단의 상황이라고 정의한다. 기회를 만나려면 수많은 낯선 것, 거기에 숨겨진 끝없는 잠재력을 믿어야 한다. 집요함과 인내의 기묘한 균형이 이루어질 때, 성공을 위해 실패를 무릅쓸 때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 기회는 하나의 창이자 문이다. 때로는 그 문이 당신의 앞에 활짝 열리고 때로는 손님처럼 다가와 당신의 방문을 두드린다.
하지만 기회란 발견하고 붙잡아야만 비로소 의미가 생긴다. 그러려면 결정과 전념이 필요하다. 기회는 자유와 동의어다. 통제력을 잃고 갇혀있는 상태에서 해방되는 통로다. 기회는 변화할 자유를 선사한다. 침체나 안일한 자기만족, 편안함, 지루함에서 빠져나오게 해준다. 기회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계획 변경이나 장애물, 숨겨진 위험을 끌어안게 한다. 기회는 발전하고 성장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과거보다 더 잘 해낼 가능성에 눈뜨게 해준다. 개인적 차원에서든 팀원으로서든 가족 관계에서든 건강이나 재정, 행복, 사업의 문제에서든 말이다. 기회는 보려는 준비가 된 사람에게만 보인다. 세상에 뛰어들어 당신의 존재를 알리고 기회를 만나라. 멋진 일이 일어나길 기다리지만 말고 직접 만들어내라. 스스로 행운을 개척하라. 오늘을 놓치지 마라. 기회는 하나의 구체적인 대상이자 상황이다. 이를 어떻게 다룰지는 당신이 선택해야 한다. 당신은 기회를 알아볼 수도 놓칠 수도 있다. 붙잡을 수도 그냥 낭비해 버릴 수도 있다. 받아들일 수도 멀리 밀어버릴 수도 있다. 예스라고 말할 수도 노라고 말할 수도 있다. 역사상 가장 끈질긴 행동가라고 할 수 있는 발명가 토머스 에디슨은 이렇게 말했다. 대다수 사람이 기회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대개 기회가 작업복 차림으로 찾아온 힘든 일감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나는 기회란 무궁무진하다고 마음만 먹으면 금방 찾을 수 있는 곳에 숨어 있다고 믿는다. 기회란 무엇인가? 기회는 불운을 가장하고 찾아온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기회가 보이면 행동하는 본능을 지녔다. 우리는 감각과 의식을 동원해 기회를 붙잡는다. 기회를 만들어내거나 알아채거나 붙잡기 위해서는 모든 감각과 능력을 동원해야 한다. 기회는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당신에게 일어난 어떤 일이 기회였는데 미처 알아채지 못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깨달은 적이 있는가? 시간이 지난 후 뒤돌아보면서 그때 다른 시각으로 봤다면 제대로 알아봤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는가? 기회는 하나의 구체적인 대상이지만 세상 모든 것이 그렇듯 기회도 우리의 주관적 지각 속에 존재한다. 따라서 기회다 아니다 하기보다는 우리의 모든 감각으로 그 기회를 감지하는 것이 관건이다. 기회란 발견하는 것일까, 창조하는 것일까? 이를 둘러싸고 많은 연구와 이론이 있어 왔다. 기회는 우리가 발견해 붙잡아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대상일까? 아니면 우리의 지각과 경험을 통해 만들어내는 것일까? 나는 둘 다라고 생각한다. 이에 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지금은 기회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사실만 강조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이 주제를 가지고 저마다의 주장을 펼쳤다. 나폴레온 힐은 1937년 저서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에서 이렇게 말했다. 기회는 불운이나 일시적인 패배의 형태로 가장하고 찾아올 때가 많다. 나는 많은 기회가 힘든 도전이나 문제, 실수, 사람들이 불운이라고 느끼는 사건 속에 숨겨져 있다고 믿는다. 내 팟캐스트 파괴적 기업가에서 성공한 기업가들에게 어디서 사업 아이디어를 얻는지, 어디서 기회를 발견하며 어떻게 사업을 성공시키는지 질문하면 그들은 우리가 흔히 부정적 경험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언급한다. 우리는 실패와 실수, 문제, 힘든 도전, 역경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 그것들이 없다면 성공도 할 수 없다. 삶의 어떤 영역에서든 그렇다. 성공하려면 먼저 실패해야 한다.
해결책을 찾으려면 문제를 겪어야 한다. 개구리에게 키스해야 왕자님 또는 공주님을 만날 수 있다. 실수를 발판 삼아 거대한 제국을 일궈낸 이들의 사례는 무수히 많다. 앞으로도 그런 이들의 사례를 많이 만날 것이다. 기회는 어디에나 있다. 앞서 기회는 변장하고 나타날 때가 많다고 했다. 아마 당신도 경험해봤을 것이다. 물론 나도 경험했다. 뭐든 지나고 나서야 보이는 법이라 당시에는 알지 못했을 뿐이다. 나는 빚에 허덕이고 세상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한 가난뱅이 화가였다. 누군가가 내 그림을 원할 것이라는 상상은 하지도 못한 채 꾹꾹 숨어서 그림을 그렸다. 내 기분과 딱 맞아 떨어지는 음악인 헤비메탈만 들으면서 말이다. 그때 나는 누가 코앞에 기회를 들이민다고 해도 못 알아봤을 것이다. 피터버러에는 갤러리가 없다고 확신했고 런던 같은 대도시는 싫었다. 그러니 내 작품을 남들에게 보여줄 방법도 기회도 없는 게 당연했다.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인가. 지금 돌아보면 분명히 그때 피터버러에서도 미술 애호가를 찾을 방법은 얼마든지 있었다. 아니면 케임브리지나 버밍엄 같은 주변 도시에서 갤러리를 찾아볼 수도 있었고 지역 화가들이나 아트 딜러들을 만나 친분을 쌓을 수도 있었다. 큰맘 먹고 예술 작품과 미술 애호가들이 넘치는 런던으로 가볼 수도 있었다. 아무리 가난했더라도 버스비는 있었으니까. 자전거로 죽어라 달리면 돈 안 들이고 하루 안에는 도착했을 것이다. 기회는 힘든 일감으로 변장하고 있었다. 고통과 분노, 두려움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기회는 늘 내 곁에 있었지만 나는 발견할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내게 집을 사라고 잔소리를 했다. 하지만 나는 그때마다 고개를 저었다. 대체 그게 말이 돼? 내가 집을 산다고? 터무니없는 이야기로만 느껴졌다. 다른 누군가가 그 기회를 붙잡아 해마다 돈을 불리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다. 내가 멍하니 구경만 하는 동안 그 기회는 그대로 있었다. 마침내 그 기회를 붙잡은 것은 단지 내가 변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오랫동안 나만의 세계에 갇혀 있었다. 세상에 나가 관계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 부동산 모임은 늘 열리고 있었지만 한 번 가볼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매주 기회가 내 옆을 휙휙 지나쳐가고 있었다. 기회는 두려움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돈도 경험도 없는 놈이 집을 사겠다고? 무슨 수로? 한심하게 보일 것 같았다. 하지만 결국 두려움을 극복하고 부동산 모임에 나갔고 거기서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업 파트너를 만났다. 기회는 언제나 그 자리에 바로 내 코앞에 있었다. 나는 보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 그림을 전시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내게는 장애물만 보였다. 집을 살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가능하다고만 생각했다. 사업 파트너를 만나고 인맥을 쌓을 기회가 있었는데도 두려움에 휩싸여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기회의 진짜 모습은 못 보고 변장한 모습만 보고 있었다. 그것은 내가 만들어낸 가짜 모습이었다. 나는 준비되지 않은 인간이었다. 기회는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 말 그대로다. 당신이 보는 모든 방향에, 모든 모퉁이 다음에,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의 한가운데에도 당신이 겪는 모든 두려움과 실패와 희망과 꿈과 욕망 속에도 기회가 존재한다. 일단 문을 열어젖히면 기회가 무한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미 존재하는 기회뿐이 아니다. 당신이 만들어낼 기회, 상상을 현실로 바꿀 기회도 마찬가지다. 우리 모두에게 기회는 무궁무진하다. 그것을 볼 준비가 돼 있느냐가 관건이다.
바라는 것을 마음속에 그려라. 생각하는 것은 현실이 된다. 마음속 시각화는 왜 효과가 있을까? 마음속 시각화가 힘을 발휘하는 이유에 관한 심리학 연구가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실제로 경험에서 기억하는 내용과 상상한 내용을 두뇌가 항상 분간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과거를 기억하는 것과 미래를 상상하는 것은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이 두 활동을 할 때 동일한 두뇌 신경망이 작동한다. 즉, 우리는 과거를 돌아볼 때와 미래를 내다볼 때 동일한 두뇌 프로세스를 사용한다. 이와 같은 사실은 기억이 문제 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그리고 마음속 시각화가 힘을 발휘하는 이유도 설명해준다. 뭔가를 마음속으로 상상할 때, 경험을 기억할 때와 똑같은 두뇌 신경망이 사용된다면 두뇌는 상상한 내용을 기억과 똑같이 취급할 것이다. 따라서 상상한 내용을 신뢰하고 확신하게 된다. 이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일종의 최면 효과와도 비슷한데 해낼 수 없다고 믿는 뭔가를 이루는 모습을 상상하면 그런 제한적인 믿음을 끊어내고 실제로 해낼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설명 방식은 시각화를 라디오 주파수 맞추기에 비유하는 것이다. 생각이 현실이 된다라는 말이 있다. 뭔가에 관심이 생기면 그곳으로 에너지가 이동하고 결과가 나오는 법이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일상생활에서 수시로 목격한다. 뭔가에 관심을 두고 집중하면 그것에 변화가 생긴다. 즉, 중요하게 여기는 일을 가장 잘 해내곤 한다. 만일 건강해지고 싶다면 왕좌의 게임을 정주행하는 대신 건강 관리를 1순위에 놓고 근력 운동과 심장 강화 운동을 열심히 하면 건강해질 가능성이 커진다. 내면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는 주파수에 맞추면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커진다. 생각과 에너지가 사방으로 분산돼 쓸데없는 감정과 두려움이 들어앉게 놔두는 대신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나 목표에 생각과 에너지를 쏟는다면 말이다. 일각에서는 이런 현상이 두뇌의 망상 활성계와 연관돼 있다고 본다. 망상 활성계는 뇌와 신체의 여러 다양한 기본 시스템을 통제하며 일장에서 말한 투쟁 도피 반응에도 관여한다. 어떤 이들은 망상 활성계가 일종의 필터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주변 환경의 특정 신호들을 감지해서 우리가 관심을 두거나 집중하는 것이 더 많이 눈에 들어오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마음속으로 자주 상상한 것을 이룰 가능성이 큰 이유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더 설득력이 큰 심리학적 설명이 있다. 이는 목표 설정과 관련되는데 목표를 세울 때 구체적으로 정할수록 끌어당기는 힘이 강해져 이룰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스마트 목표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이는 구체적이고 측정할 수 있고 달성할 수 있으며 현실적이고 기한이 있는 목표를 말한다. 스마트 목표가 효과적인 이유는 명확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시각화를 추가한다면 끌어당기는 힘은 훨씬 강력해진다. 마음속 시각화는 나와 나폴레온 힐의 공통적인 습관으로 여기고 넘어갈 게 아니다. 정말로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연구팀이 한 달간 진행한 실험에 따르면 감사하는 연습을 하는 것보다 될 수 있는 최고의 자신을 상상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또 다른 실험에서는 긍정적인 미래를 상상한 이들이 실제로 긍정적인 미래를 맞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화는 우리의 기분과 낙관적 태도, 기대치에 영향을 미친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우리의 마음가짐은 기회를 붙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행운을 발견하는 법. 운 좋은 사람들의 4가지 법칙. 우리는 스스로 행운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얼마든지 기회를 창조할 수 있다. 행운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다. 행운이란 어떤 상황이 되기까지 취했던 행동들의 결과가 좋았을 때 이를 표현하는 방식이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와 비슷한 질문을 하나 던지겠다. 우리는 운이 좋아서 기회를 만나는 걸까? 아니면 기회 때문에 행운을 얻는 걸까? 나는 후자라고 생각한다. 행운이란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기회를 붙잡을 때 누리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행운을 만들어낼 수 있다. 설령 그 순간에는 그 사실을 모른다고 해도 말이다. 이스라엘의 경영 구루 엘리 골드렛은 이렇게 말했다. 행운은 기회가 준비를 만날 때 찾아오고 불운은 준비의 부재가 현실을 만날 때 찾아온다. 어떤 이들은 운이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사용한다. 모욕의 뉘앙스를 담아서 말이다. 내 성공이 순전히 운 덕분이라고 말하면서 비난조로 나를 운 좋은 놈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꽤 많았다. 그들의 말에는 적이나 냉소가 섞여 있었다. 내가 누리는 성공이 온당하지 않다는 듯한 어조였다. 운에 대해 나 같은 관점을 가진 이들은 또 있다. 많은 과학자가 운을 연구한 후 나와 똑같은 결론을 내렸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엘프리드 반두라에 따르면 인생 경로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일부는 사건이나 상황의 가장 사소한 측면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런 우연한 만남이나 사건, 때마침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순간들은 우리 삶에서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은 그냥 우연히 찾아오는 걸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트퍼드셔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리처드 와이즈먼은 운에 관련해 왜 어떤 사람은 행운을 더 많이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지, 무엇이 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했다. 그에 져서 잭팟 심리학을 보면 400명을 10년에 걸쳐 관찰한 결과가 나와 있다. 와이즈먼은 사람들을 실험에 참여시키고 질문지를 작성하고 일기를 쓰게 했으며 그들의 삶을 추적 관찰했다. 그들 중 일부는 자신이 운이 좋다고 생각했고 일부는 운이 없다고 생각했다. 심지어 어떤 참가자는 자신은 지독하게 운이 없는 사람이므로 타인에게 행운을 빌어주는 말도 안 한다고 했다. 아무리 좋은 말도 자신의 입에서 나오면 저주가 될지 모른다는 것이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행운은 마법도 아니고 무작위로 찾아오는 결과도 아니었다. 와이즈먼은 책에 이렇게 썼다. 운이 좋은 사람들과 나쁜 사람들 모두 각자의 행운과 불운을 초래한 진짜 원인은 잘 모르지만 그들의 생각과 행동은 그들이 겪은 운의 상당 부분을 초래한 원인이었다. 그는 사람들의 운에 영향을 미친 4가지 요인, 즉 4가지 법칙을 소개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는 앞으로 이 책에서 다룰 내용과도 많이 겹치므로 집중해서 읽고 기억하길 바란다. 첫 번째 법칙, 기회를 만들거나 알아채는 능력이 있다. 와이즈먼은 신문을 이용한 실험으로 이를 명확히 보여주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신문을 주면서 사진이 몇 장 실려 있는지 말해달라고 했다. 운이 없는 사람들은 몇 분이 걸렸지만 운이 좋은 사람들은 단 몇 초 만에 끝났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사실 운이 좋았던 게 아니라 신문 안에 적혀있는 사진 3개는 그만하십시오. 이 신문에는 사진이 43장 들어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발견했던 것이다. 두 번째 법칙. 직감에 귀를 기울여 운 좋은 결정을 내린다. 직감은 빠른 결정으로 중요한 기회를 붙잡아야 할 때 매우 큰 역할을 한다. 세 번째 법칙. 긍정적 기대를 통해 자기 충족적 예언을 한다. 앞서 설명한 마음속 시각화를 떠올려 보자. 자신이 최고가 된 모습을 상상하면
더 긍정적인 기대치가 생겨난다. 와이즈먼은 그 기대치와 자기 충족적 예언이 밀접히 연관돼 있음을 발견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은 현실이 된다. 네 번째 법칙, 불운을 행운으로 바꾼다. 기회가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물으면 많은 사람이 이 회복력을 언급한다. 운이 좋은 사람은 회복력이 강해서 불운을 행운으로 변화시키곤 한다. 나 자신을 알라. 나를 아는 것이 기회를 잡는 것이다. 자기 인식은 한마디로 나를 아는 것이다. 나 자신을 제대로 알면 나의 자기 파괴적 행동, 그리고 기회를 발견하지 못하게 막는 자신의 행동을 찾아낼 수 있다. 우리는 뭔가를 인식해야 그것을 바꿀 수 있으며, 따라서 자신을 바꾸고자 한다면 자기 인식이 꼭 필요하다. 사실 이는 꽤 기계적인 프로세스로도 가능하다. 꼭 심리 상담사를 찾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다. 그 한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자기 인식을 높이는 것이 있다. 어떤 이들은 몇 주 동안 자신이 한 활동 및 행동을 기록해 분석하면서 어떤 행동이 좋은 결과를 낳았는지, 어떤 부분을 바꿀 수 있는지, 어떤 습관을 버려야 할지 찾아낸다. 혹은 하루 동안 당신이 한 일들을 기록하는데 각각의 일에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얼마만큼 성과를 냈는지 등을 점검하는 방법도 있다. 수면이나 식사, 운동 습관을 기록할 수도 있다. 미팅이나 행사, 심지어 데이트 내용을 기록해 분석할 수도 있다. 당신의 에너지 수준, 기분, 신체적 또는 정신적 힘, 인내심 지속 시간, 들뜨는 기분을 느낀 순간을 기록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 자신을 더 잘 아는 데 도움이 된다. 어쩌면 자신이 한 가지 작업에 집중할 때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는 타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수도 있다. 만일 그렇다면 한 가지 기회를 용기 내 붙잡아 끝까지 밀고 나가는 편이 낫다. 아니면 다양한 경험과 역동성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될지 모른다. 이 경우라면 여러 기회를 동시에 붙잡아 각각을 조금씩 진행하는 방식으로 해나갈 때 더 큰 성과를 얻을 것이다. 자신이 일하고 생활하는 방식을 제대로 알아야 기회를 맞을 준비도 제대로 할 수 있다. 파스투에르가 말했듯이 결국 준비되어 있느냐 아니냐가 관건이다. 물론 위와 같은 행동이나 습관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 내면 깊은 곳에 자신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한다. 그래야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자신에게 맞는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다. 나를 아는 것은 기회를 잡기 위한 모든 전략의 가장 기초적인 바탕이다. 나를 알아야 나를 위한 기회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다. 나의 삶과 습관과 가치관에 비춰 해당 기회를 평가한 후 적시에 그 기회를 잡아야 한다. 과거 가난한 화가였을 때 나는 코앞에 있는 기회도 보지 못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 하나는 내가 나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젊고 순수했으며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치명적 매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허세일 뿐이었다. 표면적인 나는 진짜 나를 가리고 있었다. 두려움 때문에 숨어 있었던 진짜 자아 말이다. 자기 개발의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나는 나를 모른 채 살았다. 우습게 들리겠지만 사실이다. 그러나 처음에는 자기 개발을 통해, 나중에는 심리 상담을 통해 나 자신에 대해 알아갈수록 내 인생에 더 많은 기회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나를 알게 하라. 눈에 띄어야 성공도 나를 알아본다. 기회를 만나거나 붙잡을 조건을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세상에 당신의 존재를 알리는 것이다. 만일 이 책의 모든 내용 중 단 한 가지만 실천하고자 한다면
바로 이것을 택하길 바란다. 물론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것은 많은 노력과 에너지와 행동이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장담하건대 그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니 무조건 하라. 이는 대단히 복잡한 일이 아니다. 간단한 일이며 누구나 할 수 있다. 꼭 세련되고 수준 높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 처음부터 완벽해질 필요는 없다. 앞으로 나아가면서 나아지면 된다. 세상에 당신의 존재를 알려라. 지금보다 훨씬 더 열심히. 내게 조언을 구해오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다. 그들은 훌륭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성공을 거두지 못한다. 내가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해주는 조언은 그 제품이나 서비스의 존재를 세상에 적극적으로 알리라는 것이다. 2020년 봄, 코로나19 봉쇄 조치로 우리의 일상과 인간관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났던 것을 떠올려 보자.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집안에서 생활하면서 사람들은 수많은 불편함 중에서도 특히 세상과 멀어졌다는 기분, 존재감 없는 사람이 됐다는 기분을 힘들어했다. 그리고 곧 여러 가지 방식으로 소통하고 교류하기 시작했다. 정원 울타리 너머로 대화를 나누고 줌으로 친구들을 만나고 팟캐스트를 시작하고 소셜미디어의 커뮤니티에 참여했다. 사람들에게 인지되고 교류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는 비즈니스에서도 마찬가지다. 인지도가 곧 신뢰도다라는 말이 있다. 외부와 단절된 상태라면 아무것도 존재 의미가 없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있다고 한들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다면 그 제품이나 서비스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세계 최고의 가수라도 그의 노래가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 노래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아무리 뛰어난 강연가라도 어둡고 텅 빈 강연장의 무대에 서 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당신은 사람들의 눈에 띄어야 한다. 나는 40세가 된 2019년을 특별한 해로 만들기 위해 콘텐츠 양을 크게 늘렸다. 팟캐스트 진행 횟수를 늘리고 동영상 촬영과 라이브 행사도 더 많이 하고 마스터 클래스와 멘토링 프로그램도 늘리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게시판에 글도 더 많이 올리고 더 많은 전화와 인터뷰를 하고 더 많은 글을 기고하고 책 원고도 더 많이 쓰고 내 이야기를 더 많이 공유했다. 아무튼 뭐든지 더 많이 했다. 그래서 몹시 지치기도 했지만 어쨌든 목표를 이뤘다. 2019년은 내 인생 최고의 해가 됐다. 세상에 내 존재를 알리는 활동을 열심히 하자 온갖 방향으로 연쇄작용이 일어났고 도처에서 기회들이 만들어지는 조건이 형성됐다. 그 예로 내 팟캐스트 파괴적 기업가에 메이지 윌리엄스가 게스트로 나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왕좌의 게임에서 아리아 스타크 역을 맡은 그 유명한 배우 말이다. 스타인 그녀가 내 팟캐스트에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다. 그런데 세상에 나를 알리는 활동을 한 덕분에 그런 기회가 찾아왔다. 그녀의 홍보 담당 직원이 머니를 비롯한 내 책들을 읽었던 것이다. 나는 그 책을 통해 사람들에게 나를 알렸다. 그 책은 돈에 대해 10년간 공부한 결과물이자 피와 땀과 눈물로 완성된 15만 5천 단어의 콘텐츠였다. 유명한 사람들 또는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었고 그중 메이지 윌리엄스의 홍보 직원이 있었던 것이다. 나는 책이란 결과물로 내 존재를 세상에 알렸고 그 때문에 기회가 찾아왔다. 만일 내가 아는 것을 혼자만 간직했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책을 써서 출간하고 마케팅을 하지 않았다면 말이다. 세상 사람 중 어떤 이가 당신의 책을 읽을지 알 수 없다. 세상에 나가 자신의 존재를 알리면 자신도 모르는 새 수많은 사람과 연결된다. 더 많은 사람의 눈에 띄어 관계망을 넓히는 것을 목표로 삼아라.
내가 마크를 만났던 것과 같은 네트워킹 이벤트에 참석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하지만 유념할 점이 있다. 익숙한 사람, 매달 만나는 사람만 만나서는 안 된다. 새로운 행사에 참석하고 새로운 자선 모임이나 토론회, 스피드 네트워킹 모임을 찾아가라. 당신이 만나는 새로운 사람들에게는 또 그들만의 관계망이 있다. 즉,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당신의 관계망은 급격히 확장된다. 그리고 한 단계만 더 거치면 케빈 베이컨과 연결될 수도 있다. 처음 만나서 낯설지만 앞으로 중요해질 수도 있는 상대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그때의 불편한 기분을 피하지 마라. 페이스북 라이브를 진행할 때, 블로그 포스트를 올리거나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릴 때, 청중이 있는 무대에 설 때도 똑같이 불편한 기분이 들 것이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투쟁 도피 호르몬 반응 때문이다. 이 호르몬 반응에 지레 겁먹고 뒷걸음질 칠 게 아니라 두려움을 긍정적 흥분으로 바꿔야 한다. 머릿속을 채워라. 모든 만남을 배움의 기회로 생각하라. 나는 독서로 상당한 지식을 얻지만 배움을 얻는 통로는 그 밖에도 많다. 팟캐스트도 듣고 다큐멘터리도 보고 잡지도 읽고 유튜브 동영상도 본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의 대화다. 나는 늘 질문을 던지고 그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다. 처음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는 스타일이었던 것은 아니다. 학교에 다닐 때 공부를 못하지는 않았지만 미술 같은 창의적인 과목에서 훨씬 두각을 나타냈다. 나는 손을 움직여 예술적인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재미있었다. 책만 들여다보는 것보다 몸을 부지런히 움직여 뭔가를 하는 게 더 좋았다. 계산기보다 그림 그리는 붓에 더 끌렸다. 지금 생각해보면 나의 창의적 성향은 사업가가 되기 위한 완벽한 조건이었던 것 같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비즈니스에서 성공하려면 상당한 창의성이 필요하다. 사업가는 제품 생산에서부터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비즈니스의 모든 측면을 연결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또 어려운 문제에 대한 창의적 해법을 궁리해야 한다. 시대에 발맞춰 변화하기 위해서도 올바른 인재를 찾기 위해서도 창의력이 필요하다. 창의성은 단순히 나오는 결과물이 아니다. 그냥 갑자기 뭔가가 창조되어 나오는 것이 아니다. 출력물이 나오려면 입력물이 있어야 한다. 배우고 공부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많이 배울수록 더 뛰어난 창의성을 발휘한다. 미술의 경우 미술사와 색 이론, 여러 기법과 도구, 빛의 역할과 그림의 질감에 대해 많이 알수록 더 훌륭한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알고 있는 지식과 기술을 총동원하기 때문이 아니라 더 깊은 이해와 안목이 생기기 때문이다. 글쓰기도 마찬가지다. 소설가가 특정 주제를 빠삭하게 꿰고 있으면 그 지식이 작품에 스며들어 더 좋은 글이 나온다. 꼭 그 주제와 관련된 세부 정보를 서술하지 않더라도 말이다. 비즈니스 세계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영역과 업계, 브랜드의 모든 측면을 속속들이 알면, 재무와 마케팅과 운영에 해박하면, 인재를 고용하는 방법을 잘 알면, 시대와 업계에 따라 기업들이 택해온 다양한 경영 방식과 경험을 공부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 나는 모든 분야에서 사업에 대해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다고 믿는다. 패션, 음악, 미술에서도 배울 수 있다. 나는 그런 분야에서 얻은 아이디어나 접근법을 전혀 다른 분야의 비즈니스 모델과 접목한다. 또한 경쟁자들에게서도 배울 수 있다. 나는 나보다 어린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는데 그들과 있으면 나도 젊어지는 기분이 든다. 물론 아버지나 할아버지 뻘 되는 이들과도 자주 시간을 보낸다. 나보다 인생 경험이 훨씬 풍부해서 많은 걸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다양한 관점을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된다.
당장 배움을 시작할 수 있는 8가지 팁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지금부터 앞으로 만나는 새 사람에게서 뭔가 배우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라. 의례적인 인사말이나 잡담을 나누지 말고 의미 있는 질문, 놀라운 질문을 던져라. 상대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배운 것을 메모하라. 2. 주변을 둘러보고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울 만한 읽을 거리를 찾아내라. 신문이나 잡지도 좋고 책, 웹사이트도 좋다. 당신의 전문 분야가 아닌 다른 주제를 선택해 새로운 뭔가를 알게 될 때까지 읽어라. 3. 테드 강연을 보라. 테드 웹사이트에 들어가 흥미가 느껴지는 주제를 찾아라. 추천 강연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장담하건대 단 18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뭔가를 얻을 것이다. 4. 온라인 강의에 등록하라. 요즘은 온라인 무료 강의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대단히 많다. 약간의 돈을 지불하면 선택의 폭이 훨씬 더 넓어진다. 당신의 일이나 취미, 관심사와 연관된 강의를 골라 들어보자. 5. 지난주에 일 또는 개인적 삶에서 안 좋았던 일이나 실수한 일을 떠올리고 그 일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 3가지를 적어보라. 6. 팟캐스트를 들어라.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은 팟캐스트 에피소드가 존재한다. 고대 역사, 자녀 양육, 마케팅, 단편 소설 쓰기 등 주제도 매우 다양하다. 이제껏 들어보지 않은 팟캐스트를 골라 시작해보자. 그리고 거기서 배운 것을 메모하라. 7. 당신이 배우고 싶은 누군가 또는 존경하거나 닮고 싶은 사람에게 연락하라. 멘토 같은 사람도 괜찮고 친구나 가족, 친척이어도 좋다. 아는 사람일 수도 낯선 사람일 수도 있다.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경청하라. 8. 커뮤니티에 질문하라. 더 알고 싶은 뭔가가 있다면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해보자. 페이스북 그룹이나 링크드인 그룹, 온라인 포럼에 글을 올리고 사람들의 의견에서 뭔가 배우도록 하라. 만나는 모든 사람과 상황을 배움의 기회로 보기 시작하면 정말로 어마어마한 가능성과 기회가 당신을 향해 다가올 것이다. 사람들과 관계 맺는 방법은 앞서 소개한 팁을 이용해보자. 그리고 스펀지가 되어 모든 것을 빨아들여라. 머릿속을 비워라. 실제로든 강연하는 모습으로든 나를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성미가 좀 급한 편이라는 걸 눈치챘을 것이다. 나는 끊임없이 움직인다. 말하거나 강연할 때 계속 손을 움직이고 팔을 휘두른다. 무대에서 강연할 때는 이리저리 걸어 다니곤 한다. 의자에 앉아있을 때는 정자세로 신경을 바짝 곤두세우고 시속 10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한쪽 다리를 떨어댄다. 한마디로 나는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인간이다. 나를 가만히 있게 한다는 건 마치 모양이 계속 바뀌는 못을 사각형 구멍에 끼워 맞추려고 애쓰는 일과 비슷하다. 그래도 명상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다. 왜일까? 꽉 찬 머리에서는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꽉 찬 머리는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없고 기회를 알아볼 수도 없다. 지식과 조언과 다른 이들의 경험으로 머릿속을 채울수록 많은 것을 배우고 기술을 익힐수록 머릿속의 여유 공간이 점점 줄어들었다. 그러다 한 가지 습관을 우연히 시작하게 됐고 이는 내 삶과 일에 어마어마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어느 날 머리에 과부하가 걸리는 느낌이 들어 산책하러 나갔는데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 그 다음 날도 산책하러 나갔다. 역시 머리가 맑아졌다. 습관이란 그렇게 생겨난다. 반복된 행동이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때 생겨나는 것이다. 그날 이후 산책은 내 일과에서 정기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됐다. 나는 하루에 1시간 반쯤 산책을 한다. 산책이 내게 주는 이로움은 아래와 같다.
운동이 되므로 건강해진다. 답답한 사무실 공기가 아니라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호흡을 깊이 하게 된다. 그 시간을 이용해 전화를 할 수 있다. 보통 15분간 1대1 코칭이나 멘토링 통화를 하는데 내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에게는 무료로 제공하기도 한다. 머릿속을 깨끗이 비우는 시간이 된다. 그냥 걸으면서 주변 풍경을 음미하고 마음에 휴식을 준다. 사실 마지막 항목이 가장 중요하다. 산책은 내게 명상과도 같다. 물론 가끔은 전화 통화도 하지만 머릿속을 비우는 시간은 반드시 확보한다. 산책이라는 명상은 나를 조급하게 만들지 않는다. 산책할 때 나는 안절부절 못하거나 초조해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 머릿속에 생긴 여유 공간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흐르기 시작한다. 산책 후에는 집중력이 높아지고 에너지가 충전되며 더 열린 사람이 된다. 주변의 변화를 더 잘 알아채고 상대방의 말을 더 잘 듣게 된다. 머릿속을 어지럽게 돌아다니는 잡생각이 깨끗이 지워진다. 머리를 싸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도 문제의 해결책이 떠오를 때도 많다. 이처럼 머릿속을 비우고 여유 공간을 만드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는 리셋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다. 에치어 스케치를 흔들 때처럼 말이다. 그런 여유 공간이 생기면 돈을 벌 수도 있다. 아이디어라는 형태로 기회가 찾아오기 때문이다. 아이디어는 곧 기회다. 당신이 떠올리는 모든 아이디어는 뭔가를 만들고 변화시키고 해결하고 행동을 취할 기회에 해당한다. 기회와 마찬가지로 아이디어에도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고 이도저도 아닌 것도 있다. 또 아이디어는 적시에 떠오르기도 엉뚱한 때에 떠오르기도 한다. 아이디어는 억지로 만들어낼 수 없다. 마음 먹고 앉아서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려야지 한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무 때나 할 수 있지만 진짜 값진 아이디어는 당신의 정신이 열려 있고 빈 여백이 있을 때 온다. 안전지대 밖으로 나가라. 남들이 선뜻 나서지 않는 일을 하라. 사람들 대부분은 평생 자신의 안전지대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간다. 결혼해서 60년 넘게 한 집에 살면서 날마다 똑같은 TV 프로그램을 보며 같은 시간에 저녁을 먹는 노부부를 생각해보라. 그들은 그 삶에 만족한다.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삶이다. 그들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된 일이다. 하지만 당신도 그런 삶을 원하는가? 안전지대에만 파묻혀 있으면 결국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안전지대에 머문다고 해서 모두가 안락한 가정에서 파트너와 함께 오래도록 행복하게 사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이들의 안전지대는 오히려 괴로움과 부정적 경험과 트라우마로 가득할 수도 있다. 어느 쪽이 됐든 사람들은 대개 균형 상태를 깨고 변화하기를 꺼린다. 변화는 무섭고 위험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모르는 악마보다 아는 악마가 더 낫다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그러나 변화는 기회를 불러온다. 최대한 많은 기회를 만드는 길은 변화를 끌어안고 도전을 찾아 나서고 남들이 선뜻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만일 이 책의 각 장 끝에 있는 테이크 액션의 내용을 실천하고 있다면 이미 그 방향으로 걸음을 뗀 것과 마찬가지다. 실천해보니 어떤가? 분명 예전과 다르게 새로운 기회가 눈에 띄기 시작했을 것이다. 삶의 여러 영역에서 그 기회를 활용한다면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날지 상상해보라. 나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 자신을 안전지대 밖으로 밀어내려고 늘 노력한다. 몸 관리를 예로 들어보자. 나는 40살이 됐을 때 거울을 보다가 속 편하게 현재 상태에 머물려고 하는 안전지대 안경을 벗었다. 그리고 거울 속 내 모습을 다시 봤고 소리를 질렀고 피트니스 챌린지를 시작했다.
곧 소셜미디어의 그룹들에 들어가 피트니스 챌린지 참여 희망자를 모집했다. 큰 모험인 만큼 돌아올 보상도 컸다. 모두가 500파운드씩 내서 상금을 조성했고 12주 동안 열심히 운동해 멋진 몸을 만들기로 했다. 우리는 왓츠앱 그룹을 만들어 서로의 상황을 공유하며 성공 의지를 불태웠다. 이 챌린지는 여러 면에서 안전지대 밖으로 나가는 일이었다. 나는 내 몸이 불만족스럽다는 사실을 남들 앞에서 인정했고 진짜로 힘든 도전을 시작했으며 낯선 이들과 내 상황을 공유해 책임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었다. 나는 내 푹신한 뱃살과 이별을 고하기 위해 힘든 도전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그 도전은 내게 보상을 가져다 줬다. 금전적인 보상은 아니었다. 내 500파운드는 그 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우승자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하지만 나는 그 도전으로 더 건강해졌고 자부심과 자신감이 생겼다. 흔히들 자신감을 가져야 안전지대 밖으로 나가서 새로운 일을 시도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그 반대라고 생각한다. 먼저 안전지대 밖으로 나가서 변화와 새로운 일을 시도해야 자신감을 키울 수 있다. 목표를 측정하고 점검하라. 균형을 추구하며 성공을 위해 달리는 길 위에서 문득 어떤 날은 평소보다 더 밀어붙여 많이 전진한 반면 어떤 날은 추진력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다. 그러다 내가 왜 달리기 시작했지? 하며 애초에 달리기 시작한 이유가 기억나지 않기도 한다. 그럴 때는 목표를 다시 상기하고 그 과정을 점검해 보는 것이 좋다. 3장에서 마음속 시각화를 설명할 때 스마트 목표를 언급했다. 이는 구체적이고 측정할 수 있고 달성할 수 있고 현실적이고 기한이 있는 목표를 말한다. 많은 기업이 이런 접근법으로 목표를 관리한다. 이 말을 듣고 하품부터 나올지 모르겠지만 내 말을 믿길 바란다. 이 접근법은 대단히 효과가 클 뿐 아니라 당신이 세운 어떤 목표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이것을 다시 언급하는 이유는 스마트 목표를 세우면 이 목표에서 활용하는 측정 요소를 통해 지금 당신의 목표와 발전 상황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각의 측정 요소를 다시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체적인 목표. 최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운다. 좋은 집에 살아야지가 아니라 15번가에 있는 집을 사야지라고 생각한다. 측정할 수 있는 목표. 결과. 더 이상적으로는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진전 상황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달성할 수 있는 목표. 화성의 지하 호수에서 수영하기가 목표라면 실패가 보장된 것이나 다름없다. 현실적이거나 적절한 목표. 자신이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가치관에 부합해야 한다. 기한이 있는 목표. 목표 달성의 기한을 정해야 한다. 완료일이 끝도 없이 늘어지는 걸 원치 않는다면 말이다. 마감일이 없으면 일은 반드시 늘어지게 돼 있다. 여기서 나는 특히 측정할 수 있는 목표를 강조하고 싶다. 목표를 세웠다면 이를 향해 달려가기 전에 먼저 생각해보자. 레이스가 끝난 후 내가 만날 성공은 어떤 모습인가? 물론 도중에 목표가 바뀌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출발할 때 일단 목적지에 대한 그림을 그려둬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배가 엉뚱한 항로로 나아갈 수 있다. 다음을 생각해보자. 내가 생각하는 성공은 어떤 모습인가? 성공했을 때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목표 달성을 위해 밟아야 하는 단계들은 무엇인가? 그 단계들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해두면 목표에 더 집중할 수 있다. 집중도가 높아지면 달성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기회는 운 좋은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행운을 만들고 기회를 창조해야 한다.
기회는 뭔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이루어내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저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 빨리 실패하고 신속하게 다시 나아가야 한다. 일단 시작하라. 완벽해지는 건 나중에 해도 된다. 100마디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며 기회는 어디에나 무한하게 존재한다. 이 말을 항상 기억하라. 아무 위험도 감수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을 위험이 있다. 여기까지 롬무어 부와 성공의 기회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롬무어는 영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공한 백만장자이며 사업체 운영과 집필 활동 외에도 대중 강연가와 팟캐스트 운영자로서 활동하며 많은 백만장자들의 멘토로서 그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전에 저도 낭독해 드린 적이 있는 그의 이전 저서들은 국내에서도 이미 유명한 베스트셀러인데요. 레버리지, 결단, 머니, 확신 등 경제와 경영, 성공 마인드에 관한 이야기들이 담긴 책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번 신간 또한 그 결을 같이 하고 있지만 기회라는 한 가지의 명확한 주제를 다룬다는 점, 그리고 이전 저서들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통해 더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다른 부분이 느껴지는 책이었습니다. 또한 이 책은 400페이지의 내용이 꽉꽉 채워져 있을 정도로 많은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요. 정신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어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된 아버지 이야기를 시작으로 여러 번 이사를 다니며 들쑥날쑥했던 가정 경제 상황, 미술의 소질을 보여 화가가 되었지만 좌절감에 사로잡혀 기회조차 만들지 않았던 20대 초반의 이야기들은 언뜻 방황하면서도 기회를 잡지 못하고 더 나아지려고도 하지 않는 평범한 이들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유일하게 자신을 믿어주었던 갤러리 주인의 부동산 모임 참여 권유에 그저 그런 삶의 틀을 깨고 한 발짝 나아가려는 의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기회를 추구하려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라고 말합니다. 저자의 이야기를 통해 뭔가 대단한 한 발짝이 아니라 조그마한 변화와 실행을 통해서도 인생은 크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그 이후 부동산 모임을 통해 훗날에 사업 파트너를 만나게 되고 취직도 하고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게 되면서 자산을 늘리는 동시에 부동산 투자 회사를 창업하였고 사업가로서의 역량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로의 영향력을 꾸준히 늘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는 단순한 운보다는 저자 스스로의 노력과 배움, 결단의 과정이 수없이 반복되었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끊임없이 변화하고 기회를 찾고 기회를 열어가기 위해 실행했던 모든 노하우가 이 책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 책은 총 5부로 나뉘어져서 기회의 정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부분, 기회를 알아보는 법, 변화를 위해 시간 관리를 하는 법, 성공 마인드까지 그동안의 저자의 저서 속의 엑기스들이 모두 요약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부분을 위주로 낭독해 드렸는데요. 좀 더 세세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법 또한 책 후반부에 제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책 속에서 기회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말해주지만 저는 기회는 자유다라는 말이 크게 와닿았습니다. 기회는 갇혀있는 상태에서 해방되는 통로이며 변화할 자유를 선사한다. 기회를 통해 변화의 시작을 알리고 잠재된 가능성을 무한히 열어가는 나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보인다. 기회는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온다. 최근에 만난 기회가 무엇이었는지 떠올려 보자. 그것이 기회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가? 그것이 어째서 기회였는가? 기회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기회. 어떤 일을 행하거나 성취하기에 적절한 시기나 상황. 사람마다 기회를 다르게 정의할 수 있다. 유리하거나 적절한 때일 수도 있고 적절한 일련의 상황일 수도 있다. 객관적으로 적절한 때이거나 자기 자신에게 적절한 때일 수도 있다. 기회는 가능성을 붙잡는 순간이다. 행운을 만들어내는 순간이며 작은 가능성을 큰 가능성으로 실제적인 무언가로 만드는 순간이다. 기회는 상상을 현실로 변화시킨다. 선택지들을 만들어내는 힘, 선택으로 변화를 만들어내는 힘이 있다. 기회는 곧 새로운 시작이다. 그 어느 때라도 성공의 기회는 계속 찾아온다.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발견하는 것, 해법을 찾아 나서는 것, 남들이 놓친 것을 발견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 모두가 기회가 가져다주는 결과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기회를 결과는 불확실하지만 자원을 투입하고 리스크를 고려해 이용해 볼 만한 일단의 상황이라고 정의한다. 기회를 만나려면 수많은 낯선 것, 거기에 숨겨진 끝없는 잠재력을 믿어야 한다. 집요함과 인내의 기묘한 균형이 이루어질 때, 성공을 위해 실패를 무릅쓸 때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 기회는 하나의 창이자 문이다. 때로는 그 문이 당신의 앞에 활짝 열리고 때로는 손님처럼 다가와 당신의 방문을 두드린다. 하지만 기회란 발견하고 붙잡아야만 비로소 의미가 생긴다. 그러려면 결정과 전념이 필요하다. 기회는 자유와 동의어다. 통제력을 잃고 갇혀있는 상태에서 해방되는 통로다. 기회는 변화할 자유를 선사한다. 침체나 안일한 자기만족, 편안함, 지루함에서 빠져나오게 해준다. 기회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계획 변경이나 장애물, 숨겨진 위험을 끌어안게 한다. 기회는 발전하고 성장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과거보다 더 잘 해낼 가능성에 눈뜨게 해준다. 개인적 차원에서든 팀원으로서든 가족 관계에서든 건강이나 재정, 행복, 사업의 문제에서든 말이다. 기회는 보려는 준비가 된 사람에게만 보인다. 세상에 뛰어들어 당신의 존재를 알리고 기회를 만나라. 멋진 일이 일어나길 기다리지만 말고 직접 만들어내라. 스스로 행운을 개척하라. 오늘을 놓치지 마라. 기회는 하나의 구체적인 대상이자 상황이다. 이를 어떻게 다룰지는 당신이 선택해야 한다. 당신은 기회를 알아볼 수도 놓칠 수도 있다. 붙잡을 수도 그냥 낭비해 버릴 수도 있다. 받아들일 수도 멀리 밀어버릴 수도 있다. 예스라고 말할 수도 노라고 말할 수도 있다. 역사상 가장 끈질긴 행동가라고 할 수 있는 발명가 토머스 에디슨은 이렇게 말했다. 대다수 사람이 기회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대개 기회가 작업복 차림으로 찾아온 힘든 일감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나는 기회란 무궁무진하다고 마음만 먹으면 금방 찾을 수 있는 곳에 숨어 있다고 믿는다. 기회란 무엇인가? 기회는 불운을 가장하고 찾아온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기회가 보이면 행동하는 본능을 지녔다. 우리는 감각과 의식을 동원해 기회를 붙잡는다. 기회를 만들어내거나 알아채거나 붙잡기 위해서는 모든 감각과 능력을 동원해야 한다. 기회는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당신에게 일어난 어떤 일이 기회였는데
미처 알아채지 못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깨달은 적이 있는가? 시간이 지난 후 뒤돌아보면서 그때 다른 시각으로 봤다면 제대로 알아봤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는가? 기회는 하나의 구체적인 대상이지만 세상 모든 것이 그렇듯 기회도 우리의 주관적 지각 속에 존재한다. 따라서 기회다 아니다 하기보다는 우리의 모든 감각으로 그 기회를 감지하는 것이 관건이다. 기회란 발견하는 것일까, 창조하는 것일까? 이를 둘러싸고 많은 연구와 이론이 있어 왔다. 기회는 우리가 발견해 붙잡아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대상일까? 아니면 우리의 지각과 경험을 통해 만들어내는 것일까? 나는 둘 다라고 생각한다. 이에 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지금은 기회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사실만 강조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이 주제를 가지고 저마다의 주장을 펼쳤다. 나폴레온 힐은 1937년 저서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에서 이렇게 말했다. 기회는 불운이나 일시적인 패배의 형태로 가장하고 찾아올 때가 많다. 나는 많은 기회가 힘든 도전이나 문제, 실수, 사람들이 불운이라고 느끼는 사건 속에 숨겨져 있다고 믿는다. 내 팟캐스트 파괴적 기업가에서 성공한 기업가들에게 어디서 사업 아이디어를 얻는지, 어디서 기회를 발견하며 어떻게 사업을 성공시키는지 질문하면 그들은 우리가 흔히 부정적 경험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언급한다. 우리는 실패와 실수, 문제, 힘든 도전, 역경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 그것들이 없다면 성공도 할 수 없다. 삶의 어떤 영역에서든 그렇다. 성공하려면 먼저 실패해야 한다. 해결책을 찾으려면 문제를 겪어야 한다. 개구리에게 키스해야 왕자님 또는 공주님을 만날 수 있다. 실수를 발판 삼아 거대한 제국을 일궈낸 이들의 사례는 무수히 많다. 앞으로도 그런 이들의 사례를 많이 만날 것이다. 기회는 어디에나 있다. 앞서 기회는 변장하고 나타날 때가 많다고 했다. 아마 당신도 경험해봤을 것이다. 물론 나도 경험했다. 뭐든 지나고 나서야 보이는 법이라 당시에는 알지 못했을 뿐이다. 나는 빚에 허덕이고 세상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한 가난뱅이 화가였다. 누군가가 내 그림을 원할 것이라는 상상은 하지도 못한 채 꾹꾹 숨어서 그림을 그렸다. 내 기분과 딱 맞아 떨어지는 음악인 헤비메탈만 들으면서 말이다. 그때 나는 누가 코앞에 기회를 들이민다고 해도 못 알아봤을 것이다. 피터버러에는 갤러리가 없다고 확신했고 런던 같은 대도시는 싫었다. 그러니 내 작품을 남들에게 보여줄 방법도 기회도 없는 게 당연했다.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인가. 지금 돌아보면 분명히 그때 피터버러에서도 미술 애호가를 찾을 방법은 얼마든지 있었다. 아니면 케임브리지나 버밍엄 같은 주변 도시에서 갤러리를 찾아볼 수도 있었고 지역 화가들이나 아트 딜러들을 만나 친분을 쌓을 수도 있었다. 큰맘 먹고 예술 작품과 미술 애호가들이 넘치는 런던으로 가볼 수도 있었다. 아무리 가난했더라도 버스비는 있었으니까. 자전거로 죽어라 달리면 돈 안 들이고 하루 안에는 도착했을 것이다. 기회는 힘든 일감으로 변장하고 있었다. 고통과 분노, 두려움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기회는 늘 내 곁에 있었지만 나는 발견할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내게 집을 사라고 잔소리를 했다. 하지만 나는 그때마다 고개를 저었다. 대체 그게 말이 돼? 내가 집을 산다고? 터무니없는 이야기로만 느껴졌다. 다른 누군가가 그 기회를 붙잡아 해마다 돈을 불리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다. 내가 멍하니 구경만 하는 동안 그 기회는 그대로 있었다.
마침내 그 기회를 붙잡은 것은 단지 내가 변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오랫동안 나만의 세계에 갇혀 있었다. 세상에 나가 관계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 부동산 모임은 늘 열리고 있었지만 한 번 가볼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매주 기회가 내 옆을 휙휙 지나쳐가고 있었다. 기회는 두려움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돈도 경험도 없는 놈이 집을 사겠다고? 무슨 수로? 한심하게 보일 것 같았다. 하지만 결국 두려움을 극복하고 부동산 모임에 나갔고 거기서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업 파트너를 만났다. 기회는 언제나 그 자리에 바로 내 코앞에 있었다. 나는 보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 그림을 전시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내게는 장애물만 보였다. 집을 살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가능하다고만 생각했다. 사업 파트너를 만나고 인맥을 쌓을 기회가 있었는데도 두려움에 휩싸여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기회의 진짜 모습은 못 보고 변장한 모습만 보고 있었다. 그것은 내가 만들어낸 가짜 모습이었다. 나는 준비되지 않은 인간이었다. 기회는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 말 그대로다. 당신이 보는 모든 방향에, 모든 모퉁이 다음에,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의 한가운데에도 당신이 겪는 모든 두려움과 실패와 희망과 꿈과 욕망 속에도 기회가 존재한다. 일단 문을 열어젖히면 기회가 무한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미 존재하는 기회뿐이 아니다. 당신이 만들어낼 기회, 상상을 현실로 바꿀 기회도 마찬가지다. 우리 모두에게 기회는 무궁무진하다. 그것을 볼 준비가 돼 있느냐가 관건이다. 바라는 것을 마음속에 그려라. 생각하는 것은 현실이 된다. 마음속 시각화는 왜 효과가 있을까? 마음속 시각화가 힘을 발휘하는 이유에 관한 심리학 연구가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실제로 경험에서 기억하는 내용과 상상한 내용을 두뇌가 항상 분간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과거를 기억하는 것과 미래를 상상하는 것은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이 두 활동을 할 때 동일한 두뇌 신경망이 작동한다. 즉, 우리는 과거를 돌아볼 때와 미래를 내다볼 때 동일한 두뇌 프로세스를 사용한다. 이와 같은 사실은 기억이 문제 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그리고 마음속 시각화가 힘을 발휘하는 이유도 설명해준다. 뭔가를 마음속으로 상상할 때, 경험을 기억할 때와 똑같은 두뇌 신경망이 사용된다면 두뇌는 상상한 내용을 기억과 똑같이 취급할 것이다. 따라서 상상한 내용을 신뢰하고 확신하게 된다. 이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일종의 최면 효과와도 비슷한데 해낼 수 없다고 믿는 뭔가를 이루는 모습을 상상하면 그런 제한적인 믿음을 끊어내고 실제로 해낼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설명 방식은 시각화를 라디오 주파수 맞추기에 비유하는 것이다. 생각이 현실이 된다라는 말이 있다. 뭔가에 관심이 생기면 그곳으로 에너지가 이동하고 결과가 나오는 법이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일상생활에서 수시로 목격한다. 뭔가에 관심을 두고 집중하면 그것에 변화가 생긴다. 즉, 중요하게 여기는 일을 가장 잘 해내곤 한다. 만일 건강해지고 싶다면 왕좌의 게임을 정주행하는 대신 건강 관리를 1순위에 놓고 근력 운동과 심장 강화 운동을 열심히 하면 건강해질 가능성이 커진다. 내면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는 주파수에 맞추면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커진다.
생각과 에너지가 사방으로 분산돼 쓸데없는 감정과 두려움이 들어앉게 놔두는 대신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나 목표에 생각과 에너지를 쏟는다면 말이다. 일각에서는 이런 현상이 두뇌의 망상 활성계와 연관돼 있다고 본다. 망상 활성계는 뇌와 신체의 여러 다양한 기본 시스템을 통제하며 일장에서 말한 투쟁 도피 반응에도 관여한다. 어떤 이들은 망상 활성계가 일종의 필터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주변 환경의 특정 신호들을 감지해서 우리가 관심을 두거나 집중하는 것이 더 많이 눈에 들어오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마음속으로 자주 상상한 것을 이룰 가능성이 큰 이유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더 설득력이 큰 심리학적 설명이 있다. 이는 목표 설정과 관련되는데 목표를 세울 때 구체적으로 정할수록 끌어당기는 힘이 강해져 이룰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스마트 목표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이는 구체적이고 측정할 수 있고 달성할 수 있으며 현실적이고 기한이 있는 목표를 말한다. 스마트 목표가 효과적인 이유는 명확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시각화를 추가한다면 끌어당기는 힘은 훨씬 강력해진다. 마음속 시각화는 나와 나폴레온 힐의 공통적인 습관으로 여기고 넘어갈 게 아니다. 정말로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연구팀이 한 달간 진행한 실험에 따르면 감사하는 연습을 하는 것보다 될 수 있는 최고의 자신을 상상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또 다른 실험에서는 긍정적인 미래를 상상한 이들이 실제로 긍정적인 미래를 맞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화는 우리의 기분과 낙관적 태도, 기대치에 영향을 미친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우리의 마음가짐은 기회를 붙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행운을 발견하는 법. 운 좋은 사람들의 4가지 법칙. 우리는 스스로 행운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얼마든지 기회를 창조할 수 있다. 행운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다. 행운이란 어떤 상황이 되기까지 취했던 행동들의 결과가 좋았을 때 이를 표현하는 방식이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와 비슷한 질문을 하나 던지겠다. 우리는 운이 좋아서 기회를 만나는 걸까? 아니면 기회 때문에 행운을 얻는 걸까? 나는 후자라고 생각한다. 행운이란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기회를 붙잡을 때 누리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행운을 만들어낼 수 있다. 설령 그 순간에는 그 사실을 모른다고 해도 말이다. 이스라엘의 경영 구루 엘리 골드렛은 이렇게 말했다. 행운은 기회가 준비를 만날 때 찾아오고 불운은 준비의 부재가 현실을 만날 때 찾아온다. 어떤 이들은 운이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사용한다. 모욕의 뉘앙스를 담아서 말이다. 내 성공이 순전히 운 덕분이라고 말하면서 비난조로 나를 운 좋은 놈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꽤 많았다. 그들의 말에는 적이나 냉소가 섞여 있었다. 내가 누리는 성공이 온당하지 않다는 듯한 어조였다. 운에 대해 나 같은 관점을 가진 이들은 또 있다. 많은 과학자가 운을 연구한 후 나와 똑같은 결론을 내렸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엘프리드 반두라에 따르면 인생 경로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일부는 사건이나 상황의 가장 사소한 측면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런 우연한 만남이나 사건, 때마침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순간들은 우리 삶에서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은 그냥 우연히 찾아오는 걸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트퍼드셔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리처드 와이즈먼은 운에 관련해 왜 어떤 사람은 행운을 더 많이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지, 무엇이 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했다. 그의 저서 잭팟 심리학을 보면
400명을 10년에 걸쳐 관찰한 결과가 나와 있다. 와이즈먼은 사람들을 실험에 참여시키고 질문지를 작성하고 일기를 쓰게 했으며 그들의 삶을 추적 관찰했다. 그들 중 일부는 자신이 운이 좋다고 생각했고 일부는 운이 없다고 생각했다. 심지어 어떤 참가자는 자신은 지독하게 운이 없는 사람이므로 타인에게 행운을 빌어주는 말도 안 한다고 했다. 아무리 좋은 말도 자신의 입에서 나오면 저주가 될지 모른다는 것이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행운은 마법도 아니고 무작위로 찾아오는 결과도 아니었다. 와이즈먼은 책에 이렇게 썼다. 운이 좋은 사람들과 나쁜 사람들 모두 각자의 행운과 불운을 초래한 진짜 원인은 잘 모르지만 그들의 생각과 행동은 그들이 겪은 운의 상당 부분을 초래한 원인이었다. 그는 사람들의 운에 영향을 미친 4가지 요인, 즉 4가지 법칙을 소개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는 앞으로 이 책에서 다룰 내용과도 많이 겹치므로 집중해서 읽고 기억하길 바란다. 첫 번째 법칙, 기회를 만들거나 알아채는 능력이 있다. 와이즈먼은 신문을 이용한 실험으로 이를 명확히 보여주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신문을 주면서 사진이 몇 장 실려 있는지 말해달라고 했다. 운이 없는 사람들은 몇 분이 걸렸지만 운이 좋은 사람들은 단 몇 초 만에 끝났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사실 운이 좋았던 게 아니라 신문 안에 적혀 있는 사진 세기는 그만하십시오. 이 신문에는 사진이 43장 들어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발견했던 것이다. 두 번째 법칙. 직감에 귀를 기울여 운 좋은 결정을 내린다. 직감은 빠른 결정으로 중요한 기회를 붙잡아야 할 때 매우 큰 역할을 한다. 세 번째 법칙. 긍정적 기대를 통해 자기 충족적 예언을 한다. 앞서 설명한 마음속 시각화를 떠올려 보자. 자신이 최고가 된 모습을 상상하면 더 긍정적인 기대치가 생겨난다. 와이즈먼은 그 기대치와 자기 충족적 예언이 밀접히 연관돼 있음을 발견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은 현실이 된다. 네 번째 법칙. 불운을 행운으로 바꾼다. 기회가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물으면 많은 사람이 이 회복력을 언급한다. 운이 좋은 사람은 회복력이 강해서 불운을 행운으로 변화시키곤 한다. 나 자신을 알라. 나를 아는 것이 기회를 잡는 것이다. 자기 인식은 한마디로 나를 아는 것이다. 나 자신을 제대로 알면 나의 자기 파괴적 행동, 그리고 기회를 발견하지 못하게 막는 자신의 행동을 찾아낼 수 있다. 우리는 뭔가를 인식해야 그것을 바꿀 수 있으며, 따라서 자신을 바꾸고자 한다면 자기 인식이 꼭 필요하다. 사실 이는 꽤 기계적인 프로세스로도 가능하다. 꼭 심리 상담사를 찾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다. 그 한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자기 인식을 높이는 것이 있다. 어떤 이들은 몇 주 동안 자신이 한 활동 및 행동을 기록해 분석하면서 어떤 행동이 좋은 결과를 낳았는지, 어떤 부분을 바꿀 수 있는지, 어떤 습관을 버려야 할지 찾아낸다. 혹은 하루 동안 당신이 한 일들을 기록하는데 각각의 일에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얼마만큼 성과를 냈는지 등을 점검하는 방법도 있다. 수면이나 식사, 운동 습관을 기록할 수도 있다. 미팅이나 행사, 심지어 데이트 내용을 기록해 분석할 수도 있다. 당신의 에너지 수준, 기분, 신체적 또는 정신적 힘, 인내심 지속 시간, 들뜨는 기분을 느낀 순간을 기록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 자신을 더 잘 아는 데 도움이 된다. 어쩌면 자신이 한 가지 작업에 집중할 때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는 타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수도 있다.
만일 그렇다면 한 가지 기회를 용기 내 붙잡아 끝까지 밀고 나가는 편이 낫다. 아니면 다양한 경험과 역동성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될지 모른다. 이 경우라면 여러 기회를 동시에 붙잡아 각각을 조금씩 진행하는 방식으로 해나갈 때 더 큰 성과를 얻을 것이다. 자신이 일하고 생활하는 방식을 제대로 알아야 기회를 맞을 준비도 제대로 할 수 있다. 파스투에르가 말했듯이 결국 준비되어 있느냐 아니냐가 관건이다. 물론 위와 같은 행동이나 습관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 내면 깊은 곳에 자신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한다. 그래야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자신에게 맞는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다. 나를 아는 것은 기회를 잡기 위한 모든 전략의 가장 기초적인 바탕이다. 나를 알아야 나를 위한 기회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다. 나의 삶과 습관과 가치관에 비춰 해당 기회를 평가한 후 적시에 그 기회를 잡아야 한다. 과거 가난한 화가였을 때 나는 코앞에 있는 기회도 보지 못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 하나는 내가 나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젊고 순수했으며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치명적 매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허세일 뿐이었다. 표면적인 나는 진짜 나를 가리고 있었다. 두려움 때문에 숨어 있었던 진짜 자아 말이다. 자기 개발의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나는 나를 모른 채 살았다. 우습게 들리겠지만 사실이다. 그러나 처음에는 자기 개발을 통해, 나중에는 심리 상담을 통해 나 자신에 대해 알아갈수록 내 인생에 더 많은 기회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나를 알게 하라. 눈에 띄어야 성공도 나를 알아본다. 기회를 만나거나 붙잡을 조건을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세상에 당신의 존재를 알리는 것이다. 만일 이 책의 모든 내용 중 단 한 가지만 실천하고자 한다면 바로 이것을 택하길 바란다. 물론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것은 많은 노력과 에너지와 행동이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장담하건대 그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니 무조건 하라. 이는 대단히 복잡한 일이 아니다. 간단한 일이며 누구나 할 수 있다. 꼭 세련되고 수준 높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 처음부터 완벽해질 필요는 없다. 앞으로 나아가면서 나아지면 된다. 세상에 당신의 존재를 알려라. 지금보다 훨씬 더 열심히. 내게 조언을 구해오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다. 그들은 훌륭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성공을 거두지 못한다. 내가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해주는 조언은 그 제품이나 서비스의 존재를 세상에 적극적으로 알리라는 것이다. 2020년 봄, 코로나19 봉쇄 조치로 우리의 일상과 인간관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났던 것을 떠올려 보자.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집안에서 생활하면서 사람들은 수많은 불편함 중에서도 특히 세상과 멀어졌다는 기분, 존재감 없는 사람이 됐다는 기분을 힘들어했다. 그리고 곧 여러 가지 방식으로 소통하고 교류하기 시작했다. 정원 울타리 너머로 대화를 나누고 줌으로 친구들을 만나고 팟캐스트를 시작하고 소셜미디어의 커뮤니티에 참여했다. 사람들에게 인지되고 교류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는 비즈니스에서도 마찬가지다. 인지도가 곧 신뢰도다라는 말이 있다. 외부와 단절된 상태라면 아무것도 존재 의미가 없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있다고 한들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다면 그 제품이나 서비스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세계 최고의 가수라도 그의 노래가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 노래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아무리 뛰어난 강연가라도 어둡고 텅 빈 강연장의 무대에 서 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당신은 사람들의 눈에 띄어야 한다.
나는 40세가 된 2019년을 특별한 해로 만들기 위해 콘텐츠 양을 크게 늘렸다. 팟캐스트 진행 횟수를 늘리고 동영상 촬영과 라이브 행사도 더 많이 하고 마스터 클래스와 멘토링 프로그램도 늘리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게시판에 글도 더 많이 올리고 더 많은 전화와 인터뷰를 하고 더 많은 글을 기고하고 책 원고도 더 많이 쓰고 내 이야기를 더 많이 공유했다. 아무튼 뭐든지 더 많이 했다. 그래서 몹시 지치기도 했지만 어쨌든 목표를 이뤘다. 2019년은 내 인생 최고의 해가 됐다. 세상에 내 존재를 알리는 활동을 열심히 하자 온갖 방향으로 연쇄작용이 일어났고 도처에서 기회들이 만들어지는 조건이 형성됐다. 그 예로 내 팟캐스트 파괴적 기업가에 메이지 윌리엄스가 게스트로 나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왕좌의 게임에서 아리아 스타크 역을 맡은 그 유명한 배우 말이다. 스타인 그녀가 내 팟캐스트에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다. 그런데 세상에 나를 알리는 활동을 한 덕분에 그런 기회가 찾아왔다. 그녀의 홍보 담당 직원이 머니를 비롯한 내 책들을 읽었던 것이다. 나는 그 책을 통해 사람들에게 나를 알렸다. 그 책은 돈에 대해 10년간 공부한 결과물이자 피와 땀과 눈물로 완성된 15만 5천 단어의 콘텐츠였다. 유명한 사람들 또는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었고 그중 메이지 윌리엄스의 홍보 직원이 있었던 것이다. 나는 책이란 결과물로 내 존재를 세상에 알렸고 그 때문에 기회가 찾아왔다. 만일 내가 아는 것을 혼자만 간직했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책을 써서 출간하고 마케팅을 하지 않았다면 말이다. 세상 사람 중 어떤 이가 당신의 책을 읽을지 알 수 없다. 세상에 나가 자신의 존재를 알리면 자신도 모르는 새 수많은 사람과 연결된다. 더 많은 사람의 눈에 띄어 관계망을 넓히는 것을 목표로 삼아라. 내가 마크를 만났던 것과 같은 네트워킹 이벤트에 참석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하지만 유념할 점이 있다. 익숙한 사람, 매달 만나는 사람만 만나서는 안 된다. 새로운 행사에 참석하고 새로운 자선 모임이나 토론회, 스피드 네트워킹 모임을 찾아가라. 당신이 만나는 새로운 사람들에게는 또 그들만의 관계망이 있다. 즉,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당신의 관계망은 급격히 확장된다. 그리고 한 단계만 더 거치면 케빈 베이컨과 연결될 수도 있다. 처음 만나서 낯설지만 앞으로 중요해질 수도 있는 상대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그때의 불편한 기분을 피하지 마라. 페이스북 라이브를 진행할 때, 블로그 포스트를 올리거나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릴 때, 청중이 있는 무대에 설 때도 똑같이 불편한 기분이 들 것이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투쟁 도피 호르몬 반응 때문이다. 이 호르몬 반응에 지레 겁먹고 뒷걸음질 칠 게 아니라 두려움을 긍정적 흥분으로 바꿔야 한다. 머릿속을 채워라. 모든 만남을 배움의 기회로 생각하라. 나는 독서로 상당한 지식을 얻지만 배움을 얻는 통로는 그 밖에도 많다. 팟캐스트도 듣고 다큐멘터리도 보고 잡지도 읽고 유튜브 동영상도 본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의 대화다. 나는 늘 질문을 던지고 그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다. 처음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는 스타일이었던 것은 아니다. 학교에 다닐 때 공부를 못하지는 않았지만 미술 같은 창의적인 과목에서 훨씬 두각을 나타냈다. 나는 손을 움직여 예술적인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재미있었다. 책만 들여다보는 것보다 몸을 부지런히 움직여 뭔가를 하는 게 더 좋았다. 계산기보다 그림 그리는 붓에 더 끌렸다. 지금 생각해보면 나의 창의적 성향은 사업가가 되기 위한 완벽한 조건이었던 것 같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비즈니스에서 성공하려면 상당한 창의성이 필요하다. 사업가는 제품 생산에서부터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비즈니스의 모든 측면을 연결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또 어려운 문제에 대한 창의적 해법을 궁리해야 한다. 시대에 발맞춰 변화하기 위해서도 올바른 인재를 찾기 위해서도 창의력이 필요하다. 창의성은 단순히 나오는 결과물이 아니다. 그냥 갑자기 뭔가가 창조되어 나오는 것이 아니다. 출력물이 나오려면 입력물이 있어야 한다. 배우고 공부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많이 배울수록 더 뛰어난 창의성을 발휘한다. 미술의 경우 미술사와 색 이론, 여러 기법과 도구, 빛의 역할과 그림의 질감에 대해 많이 알수록 더 훌륭한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알고 있는 지식과 기술을 총동원하기 때문이 아니라 더 깊은 이해와 안목이 생기기 때문이다. 글쓰기도 마찬가지다. 소설가가 특정 주제를 빠삭하게 꿰고 있으면 그 지식이 작품에 스며들어 더 좋은 글이 나온다. 꼭 그 주제와 관련된 세부 정보를 서술하지 않더라도 말이다. 비즈니스 세계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영역과 업계, 브랜드의 모든 측면을 속속들이 알면, 재무와 마케팅과 운영에 해박하면, 인재를 고용하는 방법을 잘 알면, 시대와 업계에 따라 기업들이 택해온 다양한 경영 방식과 경험을 공부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 나는 모든 분야에서 사업에 대해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다고 믿는다. 패션, 음악, 미술에서도 배울 수 있다. 나는 그런 분야에서 얻은 아이디어나 접근법을 전혀 다른 분야의 비즈니스 모델과 접목한다. 또한 경쟁자들에게서도 배울 수 있다. 나는 나보다 어린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는데 그들과 있으면 나도 젊어지는 기분이 든다. 물론 아버지나 할아버지 뻘 되는 이들과도 자주 시간을 보낸다. 나보다 인생 경험이 훨씬 풍부해서 많은 걸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다양한 관점을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된다. 당장 배움을 시작할 수 있는 8가지 팁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지금부터 앞으로 만나는 세 사람에게서 뭔가 배우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라. 의례적인 인사말이나 잡담을 나누지 말고 의미 있는 질문, 놀라운 질문을 던져라. 상대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배운 것을 메모하라. 2. 주변을 둘러보고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울 만한 읽을 거리를 찾아내라. 신문이나 잡지도 좋고 책, 웹사이트도 좋다. 당신의 전문 분야가 아닌 다른 주제를 선택해 새로운 뭔가를 알게 될 때까지 읽어라. 3. 테드 강연을 보라. 테드 웹사이트에 들어가 흥미가 느껴지는 주제를 찾아라. 추천 강연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장담하건대 단 18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뭔가를 얻을 것이다. 4. 온라인 강의에 등록하라. 요즘은 온라인 무료 강의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대단히 많다. 약간의 돈을 지불하면 선택의 폭이 훨씬 더 넓어진다. 당신의 일이나 취미, 관심사와 연관된 강의를 골라 들어보자. 5. 지난주에 일 또는 개인적 삶에서 안 좋았던 일이나 실수한 일을 떠올리고 그 일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 3가지를 적어보라. 6. 팟캐스트를 들어라.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은 팟캐스트 에피소드가 존재한다. 고대 역사, 자녀 양육, 마케팅, 단편 소설 쓰기 등 주제도 매우 다양하다. 이제껏 들어보지 않은 팟캐스트를 골라 시작해보자. 그리고 거기서 배운 것을 메모하라. 7. 당신이 배우고 싶은 누군가 또는 존경하거나 닮고 싶은 사람에게 연락하라. 멘토 같은 사람도 괜찮고 친구나 가족, 친척이어도 좋다. 아는 사람일 수도 낯선 사람일 수도 있다.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경청하라. 8. 커뮤니티에 질문하라. 더 알고 싶은 뭔가가 있다면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해보자.
페이스북 그룹이나 링크드인 그룹, 온라인 포럼에 글을 올리고 사람들의 의견에서 뭔가 배우도록 하라. 만나는 모든 사람과 상황을 배움의 기회로 보기 시작하면 정말로 어마어마한 가능성과 기회가 당신을 향해 다가올 것이다. 사람들과 관계 맺는 방법은 앞서 소개한 팁을 이용해보자. 그리고 스펀지가 되어 모든 것을 빨아들여라. 머릿속을 비워라. 실제로든 강연하는 모습으로든 나를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성미가 좀 급한 편이라는 걸 눈치챘을 것이다. 나는 끊임없이 움직인다. 말하거나 강연할 때 계속 손을 움직이고 팔을 휘두른다. 무대에서 강연할 때는 이리저리 걸어 다니곤 한다. 의자에 앉아있을 때는 정자세로 신경을 바짝 곤두세우고 시속 10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한쪽 다리를 떨어댄다. 한마디로 나는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인간이다. 나를 가만히 있게 한다는 건 마치 모양이 계속 바뀌는 못을 사각형 구멍에 끼워 맞추려고 애쓰는 일과 비슷하다. 그래도 명상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다. 왜일까? 꽉 찬 머리에서는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꽉 찬 머리는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없고 기회를 알아볼 수도 없다. 지식과 조언과 다른 이들의 경험으로 머릿속을 채울수록 많은 것을 배우고 기술을 익힐수록 머릿속의 여유 공간이 점점 줄어들었다. 그러다 한 가지 습관을 우연히 시작하게 됐고 이는 내 삶과 일에 어마어마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어느 날 머리에 과부하가 걸리는 느낌이 들어 산책하러 나갔는데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 그 다음 날도 산책하러 나갔다. 역시 머리가 맑아졌다. 습관이란 그렇게 생겨난다. 반복된 행동이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때 생겨나는 것이다. 그날 이후 산책은 내 일과에서 정기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됐다. 나는 하루에 1시간 반쯤 산책을 한다. 산책이 내게 주는 이로움은 아래와 같다. 운동이 되므로 건강해진다. 답답한 사무실 공기가 아니라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호흡을 깊이 하게 된다. 그 시간을 이용해 전화를 할 수 있다. 보통 15분간 1대1 코칭이나 멘토링 통화를 하는데 내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에게는 무료로 제공하기도 한다. 머릿속을 깨끗이 비우는 시간이 된다. 그냥 걸으면서 주변 풍경을 음미하고 마음에 휴식을 준다. 사실 마지막 항목이 가장 중요하다. 산책은 내게 명상과도 같다. 물론 가끔은 전화 통화도 하지만 머릿속을 비우는 시간은 반드시 확보한다. 산책이라는 명상은 나를 조급하게 만들지 않는다. 산책할 때 나는 안절부절 못하거나 초조해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 머릿속에 생긴 여유 공간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흐르기 시작한다. 산책 후에는 집중력이 높아지고 에너지가 충전되며 더 열린 사람이 된다. 주변의 변화를 더 잘 알아채고 상대방의 말을 더 잘 듣게 된다. 머릿속을 어지럽게 돌아다니는 잡생각이 깨끗이 지워진다. 머리를 싸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도 문제의 해결책이 떠오를 때도 많다. 이처럼 머릿속을 비우고 여유 공간을 만드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는 리셋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다. 에치어 스케치를 흔들 때처럼 말이다. 그런 여유 공간이 생기면 돈을 벌 수도 있다. 아이디어라는 형태로 기회가 찾아오기 때문이다. 아이디어는 곧 기회다. 당신이 떠올리는 모든 아이디어는 뭔가를 만들고 변화시키고 해결하고 행동을 취할 기회에 해당한다. 기회와 마찬가지로 아이디어에도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고 이도저도 아닌 것도 있다. 또 아이디어는 적시에 떠오르기도 엉뚱한 때에 떠오르기도 한다. 아이디어는 억지로 만들어낼 수 없다. 마음먹고 앉아서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려야지 한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무 때나 할 수 있지만 진짜 값진 아이디어는 당신의 정신이 열려 있고 빈 여백이 있을 때 온다. 안전지대 밖으로 나가라. 남들이 선뜻 나서지 않는 일을 하라. 사람들 대부분은 평생 자신의 안전지대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간다. 결혼해서 60년 넘게 한 집에 살면서 날마다 똑같은 TV 프로그램을 보며 같은 시간에 저녁을 먹는 노부부를 생각해보라. 그들은 그 삶에 만족한다.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삶이다. 그들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된 일이다. 하지만 당신도 그런 삶을 원하는가? 안전지대에만 파묻혀 있으면 결국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안전지대에 머문다고 해서 모두가 안락한 가정에서 파트너와 함께 오래도록 행복하게 사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이들의 안전지대는 오히려 괴로움과 부정적 경험과 트라우마로 가득할 수도 있다. 어느 쪽이 됐든 사람들은 대개 균형 상태를 깨고 변화하기를 꺼린다. 변화는 무섭고 위험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모르는 악마보다 아는 악마가 더 낫다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그러나 변화는 기회를 불러온다. 최대한 많은 기회를 만드는 길은 변화를 끌어안고 도전을 찾아 나서고 남들이 선뜻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만일 이 책의 각 장 끝에 있는 테이크 액션의 내용을 실천하고 있다면 이미 그 방향으로 걸음을 뗀 것과 마찬가지다. 실천해보니 어떤가? 분명 예전과 다르게 새로운 기회가 눈에 띄기 시작했을 것이다. 삶의 여러 영역에서 그 기회를 활용한다면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날지 상상해보라. 나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 자신을 안전지대 밖으로 밀어내려고 늘 노력한다. 몸 관리를 예로 들어보자. 나는 40살이 됐을 때 거울을 보다가 속 편하게 현재 상태에 머물려고 하는 안전지대 안경을 벗었다. 그리고 거울 속 내 모습을 다시 봤고 소리를 질렀고 피트니스 챌린지를 시작했다. 곧 소셜미디어의 그룹들에 들어가 피트니스 챌린지 참여 희망자를 모집했다. 큰 모험인 만큼 돌아올 보상도 컸다. 모두가 500파운드씩 내서 상금을 조성했고 12주 동안 열심히 운동해 멋진 몸을 만들기로 했다. 우리는 왓츠앱 그룹을 만들어 서로의 상황을 공유하며 성공 의지를 불태웠다. 이 챌린지는 여러 면에서 안전지대 밖으로 나가는 일이었다. 나는 내 몸이 불만족스럽다는 사실을 남들 앞에서 인정했고 진짜로 힘든 도전을 시작했으며 낯선 이들과 내 상황을 공유해 책임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었다. 나는 내 푹신한 뱃살과 이별을 고하기 위해 힘든 도전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그 도전은 내게 보상을 가져다 줬다. 금전적인 보상은 아니었다. 내 500파운드는 그 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우승자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하지만 나는 그 도전으로 더 건강해졌고 자부심과 자신감이 생겼다. 흔히들 자신감을 가져야 안전지대 밖으로 나가서 새로운 일을 시도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그 반대라고 생각한다. 먼저 안전지대 밖으로 나가서 변화와 새로운 일을 시도해야 자신감을 키울 수 있다. 목표를 책정하고 점검하라. 균형을 추구하며 성공을 위해 달리는 길 위에서 문득 어떤 날은 평소보다 더 밀어붙여 많이 전진한 반면 어떤 날은 추진력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다. 그러다 내가 왜 달리기 시작했지? 하며 애초에 달리기 시작한 이유가 기억나지 않기도 한다. 그럴 때는 목표를 다시 상기하고 그 과정을 점검해 보는 것이 좋다. 3장에서 마음속 시각화를 설명할 때 스마트 목표를 언급했다. 이는 구체적이고 측정할 수 있고 달성할 수 있고 현실적이고 기한이 있는 목표를 말한다. 많은 기업이 이런 접근법으로 목표를 관리한다. 이 말을 듣고 하품부터 나올지 모르겠지만 내 말을 믿길 바란다.
이 접근법은 대단히 효과가 클 뿐 아니라 당신이 세운 어떤 목표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이것을 다시 언급하는 이유는 스마트 목표를 세우면 이 목표에서 활용하는 측정 요소를 통해 지금 당신의 목표와 발전 상황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각의 측정 요소를 다시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체적인 목표. 최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운다. 좋은 집에 살아야지가 아니라 15번가에 있는 집을 사야지라고 생각한다. 측정할 수 있는 목표. 결과. 더 이상적으로는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진전 상황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달성할 수 있는 목표. 화성의 지하 호수에서 수영하기가 목표라면 실패가 보장된 것이나 다름없다. 현실적이거나 적절한 목표. 자신이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가치관에 부합해야 한다. 기한이 있는 목표. 목표 달성의 기한을 정해야 한다. 완료일이 끝도 없이 늘어지는 걸 원치 않는다면 말이다. 마감일이 없으면 일은 반드시 늘어지게 돼 있다. 여기서 나는 특히 측정할 수 있는 목표를 강조하고 싶다. 목표를 세웠다면 이를 향해 달려가기 전에 먼저 생각해보자. 레이스가 끝난 후 내가 만날 성공은 어떤 모습인가? 물론 도중에 목표가 바뀌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출발할 때 일단 목적지에 대한 그림을 그려둬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배가 엉뚱한 항로로 나아갈 수 있다. 다음을 생각해보자. 내가 생각하는 성공은 어떤 모습인가? 성공했을 때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목표 달성을 위해 밟아야 하는 단계들은 무엇인가? 그 단계들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해두면 목표에 더 집중할 수 있다. 집중도가 높아지면 달성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기회는 운 좋은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행운을 만들고 기회를 창조해야 한다. 기회는 뭔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이루어내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저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 빨리 실패하고 신속하게 다시 나아가야 한다. 일단 시작하라. 완벽해지는 건 나중에 해도 된다. 100마디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며 기회는 어디에나 무한하게 존재한다. 이 말을 항상 기억하라. 아무 위험도 감수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을 위험이 있다. 여기까지 롬무어 부와 성공의 기회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롬무어는 영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공한 백만장자이며 사업체 운영과 집필 활동 외에도 대중 강연가와 팟캐스트 운영자로서 활동하며 많은 백만장자들의 멘토로서 그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전에 저도 낭독해 드린 적이 있는 그의 이전 저서들은 국내에서도 이미 유명한 베스트셀러인데요. 레버리지, 결단, 머니, 확신 등 경제와 경영, 성공 마인드에 관한 이야기들이 담긴 책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번 신간 또한 그 결을 같이 하고 있지만 기회라는 한 가지의 명확한 주제를 다룬다는 점, 그리고 이전 저서들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통해 더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다른 부분이 느껴지는 책이었습니다. 또한 이 책은 400페이지의 내용이 꽉꽉 채워져 있을 정도로 많은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요. 정신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어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된 아버지 이야기를 시작으로 여러 번 이사를 다니며 들쑥날쑥했던 가정 경제 상황, 미술의 소질을 보여 화가가 되었지만 좌절감에 사로잡혀 기회조차 만들지 않았던 20대 초반의 이야기들은 언뜻 방황하면서도 기회를 잡지 못하고 더 나아지려고도 하지 않는 평범한 이들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유일하게 자신을 믿어주었던 갤러리 주인의 부동산 모임 참여 권유에 그저 그런 삶의 틀을 깨고 한 발짝 나아가려는 의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기회를 추구하려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라고 말합니다. 저자의 이야기를 통해 뭔가 대단한 한 발짝이 아니라 조그마한 변화와 실행을 통해서도 인생은 크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그 이후 부동산 모임을 통해 훗날에 사업 파트너를 만나게 되고 취직도 하고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게 되면서 자산을 늘리는 동시에 부동산 투자 회사를 창업하였고 사업가로서의 역량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로의 영향력을 꾸준히 늘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는 단순한 운보다는 저자 스스로의 노력과 배움, 결단의 과정이 수없이 반복되었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끊임없이 변화하고 기회를 찾고 기회를 열어가기 위해 실행했던 모든 노하우가 이 책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 책은 총 5부로 나뉘어져서 기회의 정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부분, 기회를 알아보는 법, 변화를 위해 시간 관리를 하는 법, 성공 마인드까지 그동안의 저자의 저서 속의 엑기스들이 모두 요약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부분을 위주로 낭독해 드렸는데요. 좀 더 세세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법 또한 책 후반부에 제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책 속에서 기회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말해주지만 저는 기회는 자유다라는 말이 크게 와닿았습니다. 기회는 갇혀있는 상태에서 해방되는 통로이며 변화할 자유를 선사한다. 기회를 통해 변화의 시작을 알리고 잠재된 가능성을 무한히 열어가는 나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